거칠게 내뱉는 숨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말발굽이 박석을 걷어차며 튀어오른 불꽃이 칠흑 같은 한양의 밤거리를 순간적으로 붉게 물들였다가 사라졌다. 꽉 잡으십시오. 혀를 깨물기 십상이니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겁니다. 달구는 터져나오는 고함을 억누르며 곱비를 쥔 소나귀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고 그의 거친 손바닥은 이미 배어나온 식은땀과 가죽의 마찰로 인해 화끈거리고 있었다. 뒤따라오는 추격자들의 말발굽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에 그는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질주해야 했다. 달구의 낡은 마차는 비명을 지르는 듯 삐걱거렸고 바퀴살 하나가 부러져 나갈 듯 위태롭게 흔들리며 좁은 골목길을 뱀처럼 파고들었다. 이 미친놈아, 거기는 막다른 길이야. 속도를 줄여 마차 안에서 겁에 질린 사내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달구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오히려 채찍을 높이 쳐들었다. 전방에 보이는 것은 계자로 급격하게 꺾인 좁은 모퉁이였고 일반적인 마부라면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돌아야 마땅한 죽음의 구간이었으나 달구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살길이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말의 호흡과 마차의 진동을 하나로 일치시켰으며 찰나의 순간 왼쪽 곱비를 강하게 잡아채면서 동시에 오른쪽 바퀴에 무게중심을 싣는 기이한 기술을 시도했다. 그 순간 마차의 뒷부분이 부채꼴을 그리며 바깥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나무 바퀴가 돌바닥을 긁으며 내는 끔찍한 마찰음이 고요한 밤하늘을 찢어발겼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는 가운데 마차는 전복될 듯 말듯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모퉁이를 휘감아 돌았고 관성을 이기지 못한 뒷바퀴가 담벼락을 스치며 기와 조각을 와르르 쏟아냈다. 이것은 한양 바닥에서 오직 달구만이 할 수 있는 비기말이 달리는 힘을 역이용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곡선을 미끄러지듯 통과하는 기술이었다. 뒤따라오던 추격자들은 달구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당황하여 급하게 곱비를 당겼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뒤엉켜 나뒹굴거나 벽에 처박히는 꼴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모퉁기를 돌아 직선주로에 접어들자마자 달구는 다시 채찍을 휘둘러 말의 엉덩이를 후려쳤고 놀란 말은 고통 섞인 울음소리를 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파고들었다. 추격자들의 고함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제야 달구는 깊은 숨을 토해내며 팽팽하게 당겼던 곱비를 조금 늦추었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이라도 지르는 듯 욱신거려왔다. 마차 안의 승객은 사색이 되어 구토를 억지로 참고 있는 듯 했으나 달구는 그따위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칠게 마차를 세우고는 짐칸을 툭툭 쳤다. 도착했습니다, 나리. 약속한 장소이니 어서 내리시죠. 종로의 뒷골목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으슥한 폐가 앞에서 사내는 비틀거리며 마차에서 내렸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문설주를 잡고 버텼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주머니를 뒤적거려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달구에게 던졌는데 달구는 그것을 공중에서 낚아채며 무게를 가늠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품속에 집어넣었다. 생명수당치고는 넉넉하군요. 다음에도 목숨이 2개쯤 더 필요하실 때 찾아오십시오. 달구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사내는 뭐라 대꾸하려 했으나 다시금 울렁거리는 속 때문에 입을 틀어막고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달구는 혀를 차며 말에 목덜미를 쓰다듬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몸에서 김을 뿜어내는 늙은 말, 번개의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었다. 고생했다 번개야. 오늘 번 돈이면 네가 좋아하는 당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을 수 있을 게다. 사실 번개는 다리가 조금 저는 늙은 말이었으나 달구의 손길이 닿으면 명마 못지않게 달리는 기이한 놈이었다. 달구는 텅 빈 마차를 몰고 천천히 자신의 거처인 남산골 낡은 마구간으로 향했는데 통금 시간이 지난 한양의 거리는 순라군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암산골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 마차를 세운 달구는 짐칸 구석에 처박혀 있던 술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키며 밤하늘에 뜬 초승달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본업은 짐을 나르는 평범한 마부였으나 밤이 되면 신분을 숨기고 귀족 자제들의 위험한 내기, 경주에 대리 기수로 나서거나 쫓기는 자들을 도주시키는 위험한 의뢰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한양의 붉은 유성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가 마차 뒤편에 붉은 등을 달고 혜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별명 뒤에는 병든 누이의 약값을 대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질주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달구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윗목에 누워있는 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는데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라버니 오셨어요. 희미하게 눈을 뜬 누이 연화가 가냘픈 목소리로 그를 불렀고 달구는 서둘러 물수건을 갈아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래, 오늘은 운이 좋아서 손님을 많이 태웠단다. 내일은 의원에게 가서 제일 좋은 약을 지어올 테니 조금만 참거라. 연화는 오라비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엷은 미소만 지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달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문을 닫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마당의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검은 삿갓을 눌러쓴 장신의 사내가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구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장작패는 도끼를 집어들고 경계태세를 취했으나 사내는 저기가 없다는 듯 양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왔다. 자네가 그 소문에 달구인가 바퀴 하나로 절벽 끝을 달린다는 미친 마부가.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으며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달구는 도끼를 내려놓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사람 잘못 보셨소. 나는 그저 짐이나 나르는 천한 마부일 뿐이요. 사내는 달구의 반응에 개의치 않는다는 듯 품속에서 두툼한 전대를 꺼내 툇마루 위에 툭 던져 놓았는데 묵직한 소리가 날 만큼 많은 양의 은자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건 착수금일 뿐이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 금액의 5배를 주겠네. 달구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사내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밤 자시 숭례문 밖에서 누군가를 태워 북악산 기슬까지 데려다 주게. 짐은 사람 하나 그리고 조그만 상자 하나일세. 달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대와 사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는데 북악산 기슬기라 함은 금지된 구역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고 자시라면 술라군들이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다닐 시간이었다. 거기는 호랑이도 밤에는 안 가는 곳이요. 게다가 자시의 성문을 통과하는 건 목을 내놓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어. 달구의 거절에도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자네의 그 기이한 마차 기술이라면 가능할 텐데 누이의 병세가 꽤 위중해 보이던데 이 돈이면 한양 최고의 명의를 부를 수 있지 않겠나. 누이의 이야기를 꺼내자 달구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도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사내의 말은 뼈 아픈 진실을 찌르고 있었다. 지금의 벌이로는 연화의 약값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달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도끼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집어들었다. 무게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비로소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는 실감이 났지만 누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자 다른 선택지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좋소. 하지만 만약 함정이라면 내 마차바퀴로 당신의 머리통을 으깨버릴 거요. 사내는 달구의 협박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지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명심하게. 자네가 태울 승객은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차를 멈춰서는 안 되네. 사내가 사라진 후 달구는 멍하니 마당에 서서 싸늘한 밤공기를 들이마셨고 그의 심장은 다가올 위험을 예감한 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마구간으로 돌아가 번개에게 다시 안장을 얹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번개야. 오늘 밤은 좀 길어질 것 같구나. 다시가 가까워지자 달구는 마차를 몰고 숭례문 근처의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약속된 승객을 기다렸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성벽 위를 오가는 횃불의 불빛만이 반딧불이처럼 어른거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 깊은 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급박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구는 긴장하며 고삐를 움켜쥐었고 곧이어피로 얼룩진 두루마기를 걸친 여인과 그녀를 부축하는 늙은 내관이 덤불을 헤치고 나타났다. 여인의 품에는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상자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어서 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달구의 재촉에 두 사람은 허둥지둥 마차에 올랐으나 그 순간 성벽 쪽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횃불들이 일제히 숲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기 있다. 역적들을 잡아라.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수십 명의 관군들이 고함을 지르며 숲으로 쇄도에 들어왔고 빗발치는 화살들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마차 주위로 날아들었다. 달구는 욕설을 내뱉으며 채찍을 휘둘렀고 번개는 뒷다리에 힘을 주며 앞발을 높이 쳐들었다가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기그왁 잡으시오. 지금부터는 지옥 구경을 하게 될 테니까. 달구는 마차를 몰아 숲을 빠져나와 숭례문 앞 대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말을 탄 기병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서는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달구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속도를 줄이는 대신 오히려 더 가속하며 마차를 병사들의 방패벽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시켰다. 충돌 직전 달구는 다시 한번 고삐를 비틀어 마차를 옆으로 미끄러뜨리는 동시에 짐칸에 실어두었던 기름통을 발로 차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기름통이 깨지며 흘러나온 기름 위로 마차 바퀴가 마차를 일으키며 튀긴 불꽃이 옮겨붙자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장벽이 솟아올라 병사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 틈을 타 달구의 마차는 불길을 뚫고 어둠 속으로 쏘아진 화살처럼 사라져버렸다. 북악산 기슭에 은밀한 암제 여인과 내관을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달구의 마차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허전하게 덜컹거렸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상길은 그의 앞날처럼 불투명하기만 했다. 품속에 들어있는 묵직한 돈주머니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으나 그 안도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니 마당에는 이미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진를 치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이 천하의 달구도 빈 앞에서는 쥐새끼 꼬리로구나. 이자는 제때 갚아야지 안 그런가. 고리 대금업자 마달소가 킬킬거리며 다가와 달구의 품을 뒤져 돈주머니를 낚아채 갔고 달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병석에 누운 누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보고는 차마 주먹을 휘두르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어야 했다. 마달소는 돈을 세어보고는 부족하다는 듯 혀를 차며 이건 이자일 뿐이야. 원금은 사흘 안에 가져오지 않으면 내 누이년을 청나라 상인에게 팔아넘기겠다. 는 끔찍한 협박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고 달구는 마당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해냈다. 연화의 기침소리가 방 안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자 달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는데 지금 당장 큰돈을 구할 방법은 한양 바닥에서 단 하나 목숨을 건 밤의 경주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번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물을 먹이고 여물을 챙겨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번개야 한 번만 더 힘을 내자.
이번만 넘기면 정말로 쉬게 해줄게. 말은 주인의 마음을 읽었는지 묵묵히 머리를 비비며 거친 숨을 골랐고, 달구는 낡은 마차의 바퀴 살을 점검하고 기름칠을 새로 하며 비장한 각오로 다시 밤의 거리로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한양 외곽 살고지 다리 근처의 넓은 공터였는데, 그곳은 밤마다 법을 비웃는 고관대작 자제들의 은밀하고도 타락한 놀이터로 변모하는 곳이었다. 경주장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진한 술 냄새와 분 냄새, 그리고 말똥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악취가 달구의 신경을 자극했고,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진 공터에는 비단 옷을 입은 귀족 도령들과 기생들이 어우러져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짠 돈을 물쓰듯 하며 말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을 하거나 노비들을 시켜 서로 싸우게 하는 잔인한 유희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아귀들을 보는 듯했다. 달구는 낡은 마차를 구석에 세우고 경주를 주선하는 거강군을 찾으려 했으나, 화려한 마차들 사이에 초라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백조무리에 낀 오리처럼 눈에 띄었고, 곧이어 비웃음 섞인 시선들이 그에게 꽂히기 시작했다. 그때 무리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거대한 마차가 있었으니, 온통 검은색 칠을 하고 금박으로 장식된 바퀴가 번쩍이는 그 마차의 주인은 바로 한양 밤거리의 황태자로 불리는 민도령이었다. 그는 병조판서의 외동아들로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폐악질을 일삼는 자였는데, 오늘은 서역에서 들여왔다는 검은색 명마 흑풍을 끌고 나와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민도령은 붉은 비단 부채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달구 쪽을 곁눈질하더니 주위의 추종자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었다. 저기 보게 웬 거지가 똥물을 뒤집어 쓴 당나귀를 끌고 왔구나. 여기가 밭 가는 곳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의 말에 주위의 도령들과 기생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달구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달구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꾹 참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도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달구에게 다가와 채찍으로 달구의 마차 바퀴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어왔다. 이런 썩은 나무 토막으로 달리겠다니 내 목숨이 그리도 하찮은 것이냐? 아니면 내 누이가 약값이 없어 곧 죽게 생겨서 일이 무모한 것이냐? 달구는 민도령이 자신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고,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말과 마차는 겉보기엔 초라해도 나리들의 거칠애보다는 훨씬 단단합니다. 달구의 당돌한 대꾸에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민도령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싹 사라지며 싸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호우천한 마부놈이 제법 혓바닥이 길구나. 감히 내 앞에서 눈을 치켜뜨다니. 민도령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묵직한 전대를 꺼내 달구의 발치에 던졌는데, 전대가 터지며 쏟아져 나온 황금색 금덩이들이 흙바닥 위에서 번쩍였다. 좋다, 내놈이 그리 자신만만하다면 나와 경주를 하자꾸나. 내가 이기면 내놈의 그 건방진 혓바닥과 한쪽 팔을 내놓고, 네가 이기면 이 금덩이들을 모두 가져가라. 물론 내 누이의 빚까지 다 갚고도 남을 돈이지. 그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제안이었으며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으나, 달구의 눈에는 바닥에 흩어진 금덩이들이 누이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로 보였다. 주위의 구경꾼들은 미친 짓이라며 수군거렸지만 달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받겠습니다. 그 내기 내가 하겠소. 경주는 공터를 출발하여 청계천변을 따라 심리를 달린 뒤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로 정해졌는데, 길은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웅덩이가 파여 있어 낮에도 다니기 힘든 험한 길이었다. 출발선에 나란히 선 두 마차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도령의 마차는 날렵하고 세련된 차체에 근육질의 명마 두 필이 끌고 있었고 바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가죽 장치가 덧대어져 있었으나 달구의 마차는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상자에 다리를 저는 늙은 말 한 필이 전부였다. 구경꾼들은 이미 승패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도령에게 돈을 걸었고 달구를 향해서는 동정 섞인 혀를 차거나 조롱을 보낼 뿐이었다. 달구는 번개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번개야, 네가 늙고 병들었지만 나에게는 최고의 명마란다. 제발 우리 연화를 위해 한 번만 기적을 보여다오. 심판을 맡은 기생이 붉은 손수건을 높이 치켜들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민도령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달구를 내려다보며 입모양으로 죽어라라고 속삭였다. 달구는 고삐를 잡은 손에 땀을 닦아내며 전방을 주시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코스의 지형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말의 호흡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침내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민도령의 마부는 기다렸다는 듯 채찍을 사정없이 휘둘렀고 흑풍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다. 반면 달구는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고삐를 털어 번개에게 신호를 보냈으나 초반 가속도에서 밀려 순식간에 민도령의 마차 꽁무니만 바라보며 뒤처지고 말았다. 구경꾼들의 야유와 환호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달구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박자로 말의 속도를 조절했다. 청계천변의 비포장도로에 들어서자 민도령의 마차는 압도적인 힘으로 흙탕물을 튀기며 질주했고 달구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민도령은 마차 창문으로 몸을 내밀어 뒤처진 달구를 향해 술잔을 던지며 조롱했는데 술잔이 달구의 마차 바퀴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달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달구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눈을 가늘게 뜨며 앞서가는 마차의 바퀴, 자국을 유심히 관찰했다. 민도령의 마차는 힘이 넘치지만 무겁고 둔탁하여 곡선 구간에서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약점이 있었고 달구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번개야. 달구는 좁은 길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추격했다. 마침내 반환점을 앞둔 좁은 돌다리 구간이 나타났고 이곳은 마차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 병목 구간이었다. 민도령의 마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을 차지하며 다리로 돌진했고 이대로라면 달구는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서 멈춰야만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달구는 멈추는 대신 고삐를 풀고 채찍을 들어 번개의 엉덩이를 쳤고 미친 듯한 속도로 민도령의 마차 옆으로 파고들었다. 비켜 죽고 싶으냐 민도령의 마부가 고함을 질렀지만 달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마차의 한쪽 바퀴를 다리 난간 위에 걸치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시도했다. 마차는 45도로 기울어진 채 한쪽 바퀴는 땅을 한쪽 바퀴는 허공을 가르며 민도령의 마차와 나란히 다리를 통과했고 두 마차의 바퀴 축이 맹렬하게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예상치 못한 달구의 방역에 민도령은 당황하여 술잔을 떨어뜨렸고 그의 마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달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리를 빠져나오자마자 마차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민도령의 마차 앞을 가로막는 길막기 기술을 시전했다. 흙먼지가 민도령의 시야를 가렸고 흑풍은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에 놀라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에 선두가 뒤바뀐 상황 달구는 이를 악물고 반환점을 향해 질주했지만 민도령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유희가 아닌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마부에게 건네며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마부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단도를 채찍 끝에 매달았다. 그것은 경주가 아니라 살육을 위한 준비였다. 반환점을 돌고 돌아오는 길, 민도령의 마차는 다시금 무서운 속도로 달구를 따라잡았고 이번에는 옆으로 나란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구의 마차 바퀴를 겨냥하여 채찍을 휘둘렀다.
단도가 달린 채찍이 뱀처럼 날아와 달구의 말 번개의 뒷다리를 스치자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고 번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이 비열한 놈들, 달구는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민도령은 광수하며 더욱 잔인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번개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속도가 줄어들자 민도령의 마차는 다시 달구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앞서가던 민도령의 마부들이 짐칸에서 날카로운 쇠못인 마름쇠를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다. 달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앞에는 마름쇠가 깔려있고 말은 부상을 당했으며 상대는 살인을 불사하고 덤벼들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경주를 포기하고 번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마차가 부서질 각오를 하고 마름소에 밭을 뚫고 지나갈 것인가? 달구의 눈에 저 멀리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있을 마달소와 빚쟁이들 그리고 병든 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번개의 귀에 대고 절규하듯 외쳤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가자, 하늘을 나는 거야. 달구는 전방에 보이는 작은 언덕을 도약대 삼아 마차의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렸고 마름쇠가 깔린 바닥을 피해 마차를 공중으로 띄우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무모한 도약을 시도했다. 허공을 가르는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고요해졌고 달구의 눈에는 밤하늘에 걸린 하현달만이 유난히 시리게 비쳐 보였다. 늙은 말 번개가 허공을 박차며 내 다리를 뻗는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천마가 비상하는 것과 같은 장엄함을 자아냈으나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무모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버텨다오, 제발. 달구의 절규가 터져 나옴과 동시에 마차는 굉음을 내며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우지끈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마차의 축이 비명을 질렀고 나무바퀴 하나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금이 가며 튀어나갔으나 다행히 마름소의 밭은 이미 그들의 뒤편으로 멀어진 후였다. 번개는 앞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둥이를 쳐박았으나 이내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듯 거품 문입으로 거친 숨을 토해내며 다시금 비틀비틀 일어섰다. 흙먼지 구름을 뚫고 만신창이가 된 달구의 마차가 결승선을 통과하자 숨죽여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탄성과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라기보다는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공포에 가까운 비명이었다. 뒤늦게 도착한 민도령의 마차는 마름새를 피하느라 급제동을 거는 바람에 볼썽사납게 옆으로 미끄러져 멈춰섰고 민도령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마차에서 뛰어내려 삿대질을 해댔다. 저놈을 잡아라. 저건 사기다. 내 마차를 부수고 승리를 훔쳐간 도둑놈이다. 그의 고함에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구에게 달려들었으나 달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피 흘리는 번개의 고삐를 잡아채며 어둠 속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약속된 상금도 승리의 영광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다. 달구는 절뚝거리는 번개를 달래며 복잡한 미로 같은 청계천변의 판자촌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다행히 이곳은 그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구역이었기에 추격자들의 횃불이 어지럽게 춤추는 대로변을 피해 폐가가 절비한 막다른 골목 안쪽 깊숙이 마차를 숨길 수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상처가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달구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번개의 다리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울먹였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주인이라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번개는 주인의 볼을 핥으며 위로하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달구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팔 뿐이었다. 그때였다. 달구가 부서진 마차 바퀴를 수리하기 위해 짐칸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충격으로 뒤틀린 나무판자 틈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평범한 짐 싣는 공간에는 있을 리 없는 붉은 비단으로 꼼꼼하게 쌓인 납작한 함이었다. 달구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게 뭐지? 내 마차에 이런 게 있었나? 그는 조심스럽게 비단을 풀었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밀랍으로 봉인된 서찰 한 통과 낡은 장부 하나였다. 달구의 머릿속에 지난밤 태웠던 의문의 승객, 그 쫓기던 여인과 내관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그들이 숨겨놓은 것인가? 호기심과 불길함이 동시에 엄습하는 가운데 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달빛에 비친 장부의 내용은 그를 겨우 읽을 줄 아는 달구의 눈에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병조 판서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청나라 상인들과 결탁하여 조선의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막대한 뇌물의 내역이 적힌 치부책이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맨 위에는 바로 오늘 자신을 죽이려 했던 민도령의 아비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달구의 손에서 장부가 툭 떨어졌다. 이건 영모가 아닌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었다.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을 자신이 싣고 다녔던 것이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도령이 단순히 유희를 위해 자신에게 경주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장부가 이 낡은 마차,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마차를 부수거나 압수하기 위해 덫을 놓았던 것이다. 경주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증거인멸이었다. 달구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누이의 약값을 댈 금덩이가 아니라 자신과 누이의 목숨을 앗아갈 저승사자의 명부였다. 그걸 이제야 찾았는가 마부.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목소리에 달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장부를 품에 감추며 뒤로 물러섰다. 폐가에 무너진 담벼락 그림자 속에서 삿갓을 쓴 사내가 걸어 나왔는데 그는 지난번 달구에게 의뢰를 맡겼던 바로 그 중년의 사내였다. 하지만 그의 옆구리에는 피가 흥건히 배어나와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뭐여 나한테 똥물을 뒤집어 씌운 게 당신이었어. 달구의 원망 섞인 외침에도 사내는 고통을 참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의혈단의 접선책일세. 그 장부는 수만 명의 백성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물건이야. 자네가 그걸 지켜줬군. 달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켜난 그저 돈 몇 푼 벌어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요. 이따위 물건 때문에 내 말이 다리가 부러질 뻔했고 내 목이 달아날 판이란 말이요. 달구는 장부를 사내에게 던져주려 했다. 가져가시오. 난 상관없어. 난 그저 내 누이 약값이나 벌면 그만인 놈이오. 그러나 사내는 장부를 받지 않고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늦었네. 놈들이 이미 이곳을 포위했어. 내가 미끼가 되어 유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네. 사내의 말대로 골목 입구 쪽에서 수많은 횃불과 함께 군화 발소리가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쥐새끼가 여기 숨어있다. 샅샅이 뒤져라. 마차를 발견하면 즉시 신호탄을 쏘아라. 민도령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왈패들 뿐만이 아니었다. 관복을 입은 포도청 군관들까지 합세해 있었다. 포도청마저 이미 저들의 소나귀에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달구는 창백해진 얼굴로 쓰러진 사내와 병든 번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도망칠 구멍은 없었다. 자네에게 선택권은 없네. 사내는 피를 토하며 달구의 바짓단을 붙잡았다. 이걸 포도대장에게 가져가면 자네는 죽네. 저들은 한패야. 오직 북촌의 김대감만이 이 사실을 알고 공론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일세. 사내는 품에서 옥으로 된 작은 패를 꺼내 달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보여주면 믿어줄 걸세. 부디 조선을 위해. 말을 맺지 못한 채 사내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달구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사내의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조선을 위해 그런 거창한 대의명분 따위는 배고픈 마부에게 사치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이닥칠 칼날은 현실이었다. 격이 누구냐? 담장 너머에서 병사의 고함이 들리며 화살 한 발이 달구의 발치에 꽂혔다. 고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달구는 이를 악물고 장부와 옥패를 품속 깊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번개를 일으켜 세우며 귓가에 속삭였다. 번개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여기서 잡히면 너도 나도 연화도 끝장이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달려주련 번개는 주인의 절박함을 느꼈는지 다리를 절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마차채를 끌어당겼다. 달구는 부서진 바퀴 대신 굴러다니던 낡은 수레바퀴를 임시 방편으로 끼워 넣고 마차에 올랐다. 폐가를 둘러싼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달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질주하는 대신 무너진 담벼락과 연결된 가파른 언덕길, 즉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개천 둑방길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길이 아니라 거의 절벽에 가까운 경사면이었지만 마차의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달구의 기술이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꽉 잡아라. 이번엔 하늘이 아니라 벽을 탄다. 달구는 채찍을 휘두르는 대신 고삐를 짧게 잡아채며 말에게 신호를 보냈다. 번개가 고통을 딛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둑방길을 향해 돌진했다. 병사들이 들이닥쳐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본 것은 허공을 거슬러 오르는 듯한 마차의 기이한 그림자뿐이었다. 마차는 45도로 기울어진 둑방 사면을 타고 위태롭게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중력과 원심력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달구는 온몸으로 마차의 기울기를 조절하며 바퀴가 헛돌지 않게 눌러주었다. 돌멩이들이 튀고 바퀴가 흙벽을 긁으며 불꽃을 일으켰다. 제여, 미친놈이 쏴라, 활을 쏴라. 아래쪽에서 민, 도령의 비명이 들려왔고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지만 달구는 이미 둑방 위로 솟구쳐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둑방 위 도로는 좁고 험했으며 멀리서 또 다른 기마대가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달구는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증거를 쥔 한양에서 가장 위험한 수배자가 된 것이다. 달리는 마차 위에서 달구는 품속의 장부를 꺼내보았다. 이것만 넘겨주면 살 수 있을까? 민 도령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면 누이는 살려줄까 하지만 장부에 적힌 수많은 이름과 방금 죽은 사내의 눈빛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민 도령의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다. 달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 썩어빠진 바퀴로 너희들의 그 잘난 세상을 들이받아 주마. 그는 마차의 방향을 북촌이 아닌 한양의 가장 번화한 시장통인 운종가로 틀었다. 북촌으로 곧장 가는 것은 놈들이 예상할 경로였다. 그는 놈들의 허를 찌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은 곳을 통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밤의 시장통 그 복잡하고 좁은 길이야말로 달구에게는 최고의 무대였다. 준비됐냐 번개야, 이제부터가 진짜 경주다. 달구의 채찍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운종가의 밤거리는 낮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채 적막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늘어선 시전 행랑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끔씩 불어오는 밤바람에 낡은 깃발들만이 스산하게 펄럭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저 멀리서 땅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짐승의 포효 같은 말발굽 소리가 폭풍처럼 밀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달구는 이를 악물고 고삐를 비틀어 유기전 뒷골목에 좁은 틈새로 마차를 몰아넣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번개야. 이곳은 우리의 안방이나 다름없다. 달구의 외침에 호응하듯 번개는 피가 흐르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기적적인 힘을 발휘하여 좁은 미로를 질주했다.
나무 상자와 집단들이 마차 바퀴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며 공중으로 흩어졌고, 뒤따르던 민도령의 추격대는 갑작스러운 장애물에 막혀 우왕좌왕하며 속도를 줄여야만 했다. 제오, 쥐새끼 같은 놈이 상점을 다 부수더라도 잡아야 한다. 활을 쏴라, 죽여서라도 데려와. 민도령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자신의 명마 흑풍을 채찍질하며 부서진 갑 한 대를 짓밟고 넘어왔고, 그의 뒤를 따르는 광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밟으며 달구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슉슉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들이 마차 지붕에 박혔고, 그중 하나가 달구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달구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오히려 고삐를 더 짧게 쥐었다. 그는 이 복잡한 시정 골목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뚫려 있으며 어느 곳의 바닥이 미끄러운지, 달구의 머릿속에는 한양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달구는 의도적으로 추격자들을 유기전 중에서도 가장 길이 좁고 복잡한 유기전 골목으로 유인했다. 녹그릇과 쇠부티들을 쌓아놓은 이곳은 말 한 필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협곡과도 같았다. 지금이다. 달구는 마차가 좁은 코너를 도는 순간 짐칸 옆에 매달려 있던 쇠갈고리를 뻗어 쌓여있던 녹그릇 더미를 무너뜨렸다. 쨍그랑 콰르릉 수백 개의 녹그릇과 징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길로 쏟아져 내렸고, 뒤따르던 민도령의 선두. 마차들은 그 금속의 늪에 빠져 바퀴가 헛돌거나 말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대혼란에 빠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과 말들의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달구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와 넓은 대로인 광통교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광통교 앞 대로에는 이미 포도청의 군관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횃불이 대나처럼 밝혀져 있었고, 길을 막아선 목책 뒤로 수십 명의 궁수들이 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멈춰라.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순순히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포도대장의 위압적인 호령이 떨어졌지만 달구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멈추면 죽는다. 그리고 이 장부가 사라지면 누이도 자신도 억울하게 죽은 의혈 단원들도 모두 개죽음이 될 뿐이었다. 달구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속도를 줄이는 대신 마차의 진행 방향을 다리 난간 쪽으로 틀었다.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리를 넘는다. 달구는 번개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번개는 주인의 미친 뜻을 알아차린 듯 고통을 넘어선 초인적인 도약으로 다리 입구에 놓인 석상을 밟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것은 마차 경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마차는 포위망을 뚫고 광통교의 돌란간 위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어가며 다리 아래 흐르는 청계천 물 위로 반쯤 걸쳐진 채 질주했다. 바퀴 하나가 허공을 가르고 나머지 바퀴 하나가 난간의 좁은 턱을 긁으며 튀기는 불꽃이 수면 위에 비쳐 붉은 용처럼 춤을 추었다.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기이한 광경을 쳐다만 보고 있었고 화살을 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제여, 저 미친놈이 다리 난간을 타고 있어. 민도령이 뒤늦게 도착하여 고함을 질렀지만 달구의 마차는 이미 포위망을 넘어 다리 건너편 북촌 입구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제 목적지인 김대감의 저택까지는 불과 반 마장거리. 하지만 번개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입에서는 붉은 거품이 흘러나왔고 다리는 후들거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달구는 울먹이며 고삐를 잡은 손에 얼굴을 묻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친구야. 다 왔다. 저기 저 소슬대문까지만 가면 된다. 달구의 눈물 섞인 애원의 번개는 마지막 생명력을 불태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전진했다. 그때 뒤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기어이 마차의 오른쪽 바퀴살을 부러뜨렸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마차가 급격하게 기울어졌고 달구는 중심을 잃고 짐칸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균형이 무너진 마차는 지그재그로 요동치며 북촌의 고즈넉한 담벼락들을 들이받으며 전진했다. 민도령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사악하게 웃으며 칼을 빼들고 흑풍을 몰아 달구의 옆으로 바짝 붙었다. 이제 끝이다. 이 천한 거사, 내 손으로 내 놈의 목을 베어주마. 민도령의 칼날이 달구의 목을 노리고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달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칼을 피하며 부러진 바퀴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부러진 바퀴 축을 지렛대 삼아 마차를 강제로 회전시켰다. 끼익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달구의 마차가 민도령의 마차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자폭 공격이었다. 충돌의 충격으로 민도령의 흑풍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고 민도령은 말에서 튕겨나가 담벼락에 처박혔다. 달구 역시 마차에서 튕겨나와 흙바닥을 뒹굴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품속의 장부를 확인하고 다시 일어섰다. 피투성이가 된 달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김대감의 저택대문 앞으로 기어가다시피 했다. 번개는 이미 도로 위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달구는 대문을 두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대감마님, 김대감마님 억울한 백성이 피를 토하며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뒤에서는 정신을 차린 민도령과 관군들이 칼을 뽑아들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민도령은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악귀 같은 형상으로 다가왔다. 소용없다. 김대감은 출타 중이시다. 내 놈이 믿었던 마지막 희망도 이제 끝이다. 민도령이 칼을 높이 쳐들고 달구의 목을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소슬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명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나와 관군들을 막아섰다. 밝은 불빛 사이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서슬퍼런 눈빛을 가진 노인이 뒷짐을 지고 걸어 나왔다. 바로 사헌부 대사헌이자 청백리로 이름 높은 김대감이었다. 내 집 앞에서 감히 칼부림이라니 어느 안전이라고 소란인가. 김대감의 호통소리에 관군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민도령은 멈추지 않고 소리쳤다. 비키시오 역적을 잡는 중이요. 저놈은 조정의 기밀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달구는 피 묻은 손으로 품속의 장부를 꺼내 김대감의 발치에 던지며 절규했다. 도둑놈은 제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병조판서와 저 민도령놈이 나라를 팔아먹은 증거입니다. 김대감은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주워 펼쳐보았고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장부 속에는 민도령의 가문이 저지른 끔찍한 매국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움켜쥐고 민도령을 노려보았다. 이것이 사실이냐? 내놈 아비가 감히 청나라 오랑캐와 결탁하여 군사기밀을 팔아먹었단 말이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도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따위 조작된 장부를 믿으십니까? 저 천한 놈이 꾸며낸 헛소리입니다. 당장 저놈을 죽여 입을 막아야 합니다. 민도령은 눈짓으로 관군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고 포도대장 역시 상황을 덮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대사헌 영감 물러서십시오. 이것은 군무 군사 업무에 관련된 일입니다. 관군들이 김대감의 사병들을 밀어붙이며 달구에게 다가오자 달구는 쓰러져 있는 번개의 곁으로 기어가 말의 목을 끌어안았다. 여기까지인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더니 앞장서던 포도대장의 투구에 화살 하나가 정확히 꽂혀 날아갔다. 누구냐? 놀란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자 지붕 위와 담벼락 너머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시에 켜지며 밤하늘을 밝혔다. 그들은 관군이 아니었다.
하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죽창과 몽둥이를 든 백성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지난밤 달구가 구해주었던 여인과 살아남은 의혈 단원들이 서 있었다. 여인은 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증인이다. 저 마부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배달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지킬 차례다. 시장통 상인들, 짐꾼들, 그리고 민도령 일가에게 억압받던 한양의 민초들이 골목마다 쏟아져 나와 광군들을 애워쌌다. 그것은 단순한 폭도가 아니라 분노한 민심의 거대한 파도였다. 민도령은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의 뒤에는 이미 성난 백성들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달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번개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고 달구 역시 긴장이 풀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귓가에 들린 것은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김대감의 엄숙한 목소리였다. 죄인들을 포박하라. 내 친히 이 장부를 들고 주상 전하를 뵙겠다. 한양의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마침내 맑은 해가 솟아올랐을 때 도성안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단 고요함과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대감이 목숨을 걸고 주상전하께 올린 치부책은 조정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대한 해일이 되었고 그 파도는 썩은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내는 정화의 물결로 이어졌다. 병조판서와 그 일당들은 의금부로 압송되어 추상 같은 국문을 받았으며 그들이 저지른 매국 행위와 백성들을 착취한 죄상이 만천에 낱낱이 드러나자 전하께서는 경노하여 그들에게 참형을 명하셨다. 특히 밤마다 백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살인적인 경주를 일삼았던 민도령은 삭탈관직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자랑하던 검은 마차와 명마 흑풍이 모두 몰수된 채 천리박 외딴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한때 한양의 밤을 지배했던 오만한 권력자의 말로는 그토록 비참하고 초라했다. 달구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며칠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는데 코끝을 맴도는 것은 지긋지긋한 말똥 냄새나 피비린내가 아니라 은은한 약초 향기와 따스한 햇살 냄새였다. 오라버니 정신이 드세요. 낯선 비단 이불 속에서 눈을 껌벅이는 달구의 귀에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토록 아파서 누워만 있던 누이 연화가 화색이 도는 얼굴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김대감이 보낸 당대 최고의 명의가 연화의 병을 치료해 주었고 달구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게 했던 것이다. 달구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누이의 볼을 어루만졌고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다. 몸을 추스른 달구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말 번개였다. 김대감 댁 마구간의 가장 안쪽 푹신한 지푸라기가 깔린 곳에서 번개는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비록 다리뼈가 상하여 예전처럼 바람을 가르며 달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마의 말 의사의 말에 달구는 번개의 목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고마움을 속삭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살리고 우리 연화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렸구나. 번개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부드러운 눈망울로 달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더 이상 채찍질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로 번개는 짐을 나르거나 경주를 하는 대신 따뜻한 햇볕 아래서 가장 좋은 여물을 먹으며 여생을 보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달구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김대감은 그를 사랑방으로 불렀는데 달구는 여전히 마부의 허름한 옷차림으로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김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달구에게 물었다. 자네의 용기 덕분에 나라의 큰 환란을 막을 수 있었네. 전하께서도 자네의 공을 높이 사시어
사복시 궁중의 말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직을 내리고자 하시는데 어떠한가 아니면 원하는 재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그것은 천한 신분의 마부에게는 가문의 영광이 될 파격적인 제안이었으나 달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의 뜻을 밝혔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저 말고삐나 잡을 줄 아는 무지렁입니다. 관복은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이며 재물 또한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이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흙이나 파먹으며 살 수 있도록 작은 땅 조각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김대감은 달구의 욕심 없는 마음에 크게 감동하여 무릎을 치며 탄복했다. 참으로 맑은 사람이로다. 내 자네의 뜻을 존중하여 경기도 양평에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자네 남매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과 전답을 마련해 주겠네. 달구는 넙죽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한양의 밤거리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마부 붉은 유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마쳤다. 떠나기 전날 밤 달구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질주했던 운종가와 광통교 그리고 남산골의 골목들을 천천히 걸어보았다. 이제는 평화로워진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피 튀기는 경쟁도 억울한 죽음의 그림자도 없었고 오직 내일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고단하지만 희망찬 숨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양평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노랗게 익은 벼가 물결치는 들판 사이로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어귀의 넓은 공터에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둥근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고 있는 마차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마부석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을 가진 달구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곱비를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다리를 조금 절지만 윤기가 흐르는 털을 가진 늙은 말이 느긋하게 발을 맞추고 있었다. 달구는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자 보거라, 말을 잘 타는 것은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의 마음을 읽고 말과 하나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기술이란다. 아이들은 달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중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아저씨가 옛날에 한양에서 바퀴 하나로 지붕 위를 날아다녔다는 게 진짜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달구는 껄껄 웃으며 옆에 앉아있던 여인.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 어엿한 규수가 된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오라비의 눈빛을 읽고 미소 지으며 대신 대답했다. 글쎄다. 그건 아마 바람이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우리 오라버니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게 마차를 모는 분이시란다. 달구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번개의 갈기를 쓰다듬었고 번개는 투레질을 하며 동의한다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다. 해질 녘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달구는 마차를 정리하며 붉게 물드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 치열했던 밤 붉은 등불을 달고 죽음을 향해 질주했던 기억은 이제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의 질주가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있음을 그는 잊지 않았다. 그때 마을 입구로 낯익은 행색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바로 과거 의혈단 활동을 함께했던 그 여인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상단의 행수가 되어 있었고 달구를 보며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전하시군요, 달구 형님. 한양에서는 아직도 형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저으며 흙 묻은 손을 털어냈다. 내 자리는 여기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이 녀석 숨소리가 들리는 이곳이 내 결승선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져온 귀한 술과 고기를 내려놓았고 그날 밤 달구의 초가집 마당에서는 늦도록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달구는 깨달았다. 인생이라는 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가는 속도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멈춰서서 풍경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가 진정한 승리자의 특권임을 말이다.
밤하늘에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자 달구는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붉은 유성은 이제 하늘로 돌아갔다. 나는 땅을 딛고 사는 인간 달구로 남을 것이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평온한 앞날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다.